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북한이 어제 수색을 하던 중 우리 군과 해양경찰청에게 자신들의 수역을 침범했다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며 사과한 지 이틀 만에 이처럼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겁니다. 이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서 언급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1999년 1차 연평해전 직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분계선으로 NLL보다 훨씬 남쪽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이 분계선을 근거로 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면서 서해상의 무력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중순은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진행된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인 림팩 훈련에 참가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 해군력이 강화되는 것에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말했는데요. 북한 조선의 오늘이 자멸을 불러오는 무모한 불장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겁니다. 계속해서 북한이 NLL을 노리며 도발을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의 해군력이 한국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두려움에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국가들이 참가하는 림팩 훈련에서 한국이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자 더욱 북한이 경계를 해오고 있죠. 과연 한국 해군이 얼마나 뛰어난 모습을 보였길래 북한이 이런 시점에서 또다시 NLL 관련 도발과 막말을 해오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림팩 훈련은 올해로 27번째를 맞은 세계 최대의 국제 해군 훈련으로 미국과 영국 해군이 주간에 2년마다 열립니다. 우리 해군은 1990년에 처음 참가해 올해로 16번째입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잠수함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잠수함 작전 운용 능력은 세계 최강 미국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우수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한국 잠수함들은 Small but Fast, Perfect Submarine 등 많은 칭호를 얻었죠. 그리고 우리 해군은 림팩의 민폐라는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림팩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발휘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2004년 림팩에 참여한 장보고함입니다. 당시 훈련에 참가한 국가들은 장보고함을 보고 꼬마라고 부르며 무시했죠. 하지만 훈련이 시작한 뒤 장보고함을 무시한 모두를 머쓱하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림팩에서 가상적군의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을 포함해 30척의 함선을 모두 격침시켰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훈련 종료까지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의 해군 전력도 장보고함을 단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훈련 이후 장보고함은 퍼펙트 장보고라는 별명이 붙었고 미국의 대잠 전략은 한국의 영향을 받아 수정됐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2000년 림팩에서는 박위함이 황군 소속으로 참여해 청군 함정 11척을 격침시켰습니다. 당시도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해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죠.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규모를 축소시켜 림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함정 22척과 잠수함 1척이 참가했는데 우리 해군은 서해류 성룡함과 충무공 이순신함, 해상작전 헬기 2대와 570여 명의 장병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림팩의 기동부대 사령관을 맡아 과거부터 쌓아왔던 우리 군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이때 우리 해군은 해양차단작전, 해상공방전, 대잠전, 수상전 등을 성공적으로 지휘했고 연합작전의 수행과 운용 능력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은 우리의 영해인 서해 5도 해역을 빼앗고 싶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무력 도발을 하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싶어도 도리어 한국 해군의 대응이 두려워 막말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죠. 게다가 이번 2020 림팩을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의 위상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필리핀 해군이 호세 리잘함을 대표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호세 리잘함은 필리핀 해군으로선 처음으로 도입한 미사일 호위함으로 현대중공업이 건조했고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FFX 배치2급의 전투체계가 탑재됐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해군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세 리잘함과 함께 안토니오 루나도 현대중공업에 주문했고 안토니오 루나는 내년 2월에 필리핀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호위함 2척에 대한 사업비는 총 4천억 원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이지만
앞으로 개량이 계획돼 있고 추가적인 프로젝트도 예상되고 있어 한국 방위 산업계의 기대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림팩에서의 성과 덕분에 한국 잠수함에 대한 수출 역시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미 국산 잠수함은 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 장보고급을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4월에 추가로 3척을 더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잠수함에 대해 교육을 받던 나라에서 교육을 하는 국가로 변모해 이제는 10개국 대상으로 국제 잠수함 과정을 운영 중이죠. 또 잠수함과 잠수함 운영 교육까지 패키지로 해외에 수출하면서 잠수함 5대 수출국으로 입지를 다졌고 최근에는 9조 원 규모의 인도 잠수함 수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손 중 큰손인 인도에서도 한국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잠수함 전력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원자력 잠수함 아리한트급을 자체 개발해 2척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는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으로 러시아제 아쿨라2급 한 척을 임차해 운영 중이지만 결국 실질적 주력은 재래식 잠수함 14척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노후화된 잠수함을 18척의 신형 AIP 잠수함으로 대체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3개 차수로 나눠 차수별로 6척씩 도입하고 있는데 1차 사업은 6척에 우리 돈 2조 9,500억 원으로 합의한 프랑스 스콜펜급 잠수함이 수주해 현재 칼바리급이라는 이름으로 4척이 진수되고 2척이 취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칼리바급은 재래식 잠수함 중 비교적 베스트셀러로 평가받는 스콜펜급을 바탕으로 한 잠수함이기 때문에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1,800톤도 되지 않는 소형 잠수함으로는 인도 해군의 작전적 소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인도는 2차 사업에 더욱 강력한 성능의 대형 잠수함을 요구했는데요. 스페인과 러시아,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생각보다 신뢰성과 제작 기술력, 실제 수중 지속 자막 능력 등 성능 측면에서 모두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다크호스로 주목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가 전략적 임무에 투입하기 위해 개발한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은 다른 경쟁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안 방어 임무 정도에 특화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모델은 수중 배수량이 3,705톤 안팎으로 이번 경쟁 모델 가운데 스페인 나반티아의 S80 플러스 다음으로 큰데요. 범한에서 개발한 고성능 연료전지를 탑재해 1개월에 가까운 수중 지속 자막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지속 자막 능력에서부터 경쟁 모델과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인 겁니다. 잠암 속도 역시 20노트로 경쟁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고품질 HY100 고장력강을 사용해 300급까지 안정적으로 잠암할 수 있는 우수한 잠암 능력도 갖췄습니다. 여기서 무장 능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인 수준이죠. 또 대우조선해양의 모델은 현존하는 어뢰 발사관 가운데 가장 첨단 기술인 에어터빈 펌프 ATP 방식의 어뢰 발사관 6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ATP 방식은 방사소음도 적지만 다른 방식보다 부피가 작아 공간 운영 효율이 높고 가장 빠른 연사 능력을 제공하죠. 이 어뢰 발사관에서는 현존 최강의 중어뢰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사거리 50km급의 범상어 중어뢰와 하푼 블록 2 버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선체 상단에 수직 발사관이 설치돼 사거리 1500km급의 순항미사일 12발 또는 800km급 탄도미사일 6발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도산 안창호급의 최대 매력은 바로 해외 동급 재래식 잠수함이 따라올 수 없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강력한 타격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잠수함 탑재용 리튬이온 전지 개발에 성공해 성능이 여기서 더 개량될 수 있다는 희소식까지 발표됐죠. 원래 디젤 전기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가동해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축전기에 모으고 이 에너지로 프로펠러를 돌려 작동하는데요. 이 축전지의 성능은 잠수함의 성능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축전지로 사용된 납축전지를 리튬이온 전지로 교체하면 작전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리튬이온 전지 적용으로 수중 지속 항해 능력과 고속 기동 시간이 늘어나고 건전지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되는 건 물론 유지 또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잡겠다던 이 중국 화웨이 판매량에 현재 눈물 흘리는 상황, 열받은 미국,
중국 화웨이 반도체로 숨통 또 조인다 라는 이 두 가지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미국,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또 때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상무부가 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보다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 설계된 반도체 장비로 생산되는 반도체를 화웨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출 허가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특히 이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제공해온 대만 반도체 업체 최강자 파운드리 업체죠. 이 TSMC가 판매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라고 현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분석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미국 상무부는 2주 전 미국 기업들이 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45일, 한 달 반 연장해주는 유화적인 조치를 내렸었죠. 이런 유예 조치는 사실 미국과 중국에게 있어서 한두 번의 유예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장비들이 전 세계에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의심된다며 지난해 5월부터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왔고, 화웨이 부회장의 여러 가지 범법 행동 등의 문제가 있어 왔죠. 또 미국의 여러 기술들을 그대로 빼돌렸다는 혐의까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서 인텔과 퀄컴,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규제를 어떻게 해서든 피해 왔었죠.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이렇게 또 쪼이게 되면 이제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미국 업체들도 더 이상의 우회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 정부의 이 화웨이 고사 작전으로 TSMC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하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나 램리서치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겠죠. 이런 굵직한 미국 업체들이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업체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중국 화웨이는 어떻게 해서든 봉쇄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 램리서치 그리고 KLA 코퍼레이션 등 세 개사가 40% 수준까지 장악하고 있고, TSMC라는 회사 자체가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엄청 큰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TSMC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화웨이에 반도체 칩을 지속적으로 수주할 경우에는 TSMC에 더 이상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조치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굵직한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화웨이에 판매되는 반도체는 미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수출이 멈춘다면 외국 장비 업체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는 해왔지만 이제는 적어도 미국 상무부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미국이 이 대만 TSMC라는 파운드리 업체에게 좀 조심해라, 중국 화웨이 반도체 그만 만들어줘라 라는 메시지는 여러 번을 줬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파운드리 기술, 즉 미세 공정 기술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말을 그대로 까버리죠. TSMC가 과연 중국의 말을 들을지 미국의 말을 들을지에 따라 앞으로 삼성이 바짝 추격 중인 이 파운드리 업계 점유율에도 분명히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미국의 압박으로 애플이 TSMC에게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애플의 물량을 커버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TSMC의 이런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오히려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가 잘못된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크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바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최근 약 2년 정도 이 독보적인 성장률을 보여온 화웨이의 민낯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내수 인구에 크게 기대오던 이 화웨이가 이제는 내수 시장에
시장에서도 사실상 경쟁 상대로 불리던 샤오미에게까지 밀리는 상황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2월 화웨이의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550만 대에 그쳤습니다. 따지고 보면 작년이죠. 1년 전보다 현재 약 70% 수준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1위인 우리나라 삼성전자 2월 전체 판매량인 1820만 대에 30% 수준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팔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샤오미에게 처음으로 역전까지 당했어요. 2월에 샤오미가 약 600만 대를 팔았습니다. 샤오미가 50만 대를 화웨이보다 더 판매한 것이죠. 현재 전 세계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스마트폰 업체들이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 현상을 겪고 있지만 유독 화웨이의 감소폭은 더욱 큽니다. 화웨이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에 이은 2인자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었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삼성전자를 심지어 추월하겠다고까지 밝혔었습니다. 남겨먹는 것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판매량 기준으로는 애플까지 추월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여주었죠. 작년 세계에 2억 4,050만 대 정도의 스마트폰을 팔아제낀 삼성전자를 바짝, 삼성전자가 한 3억 대 정도 팔았고 화웨이가 2억 5천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이런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할 만큼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이 화웨이는 어떻게 보면 무섭다라고 느끼게 할 정도의 기업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의 제재로 미 정부에서 미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중국이 심어주었고 그로 인해 애플의 판매량의 중국 내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고스란히 그 판매량은 애국 소비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상 중국 국영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화웨이로 넘어갔고 자연스레 판매량이 늘어버렸죠. 이게 거짓말 같으실 수도 있지만 실화입니다. 진짜입니다. 화웨이가 참 대단한 게 전체 판매량 중 중국 내 비중이 60% 수준에 달해요. 하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시장 의존율 때문에 결국 이번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최근 세계적 어려운 상황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줄자 중국 중심의 판매 전략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 중심 판매 전략도 오히려 화웨이의 추락을 가속화시켜버린 것이죠. 우선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는 미국의 애플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고 말이 벤치마킹이지 그냥 그대로 베낀 상황이고요. 당연히 중국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이니 중국 내에서 원가 그냥 땅바닥 수준으로 생산할 거고요. 최근 어려움으로 인해 이동 자체가 안 되고 출퇴근 자체가 안 되니 어떻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판매가